네,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올해 2020학년도 기출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해설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해설 자료는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시험 직후에 이제 이 문항별 답안, 예시 답안과 간략한 해설은 제가 이제 자료로 올려드렸었는데 그 해설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은 이제 좀 문항별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이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답만 찾는 것이라던가 뭐 문제 상황만 이렇게 분석하는 것으로만 끝나진 않죠. 원래 기출 공부는 훨씬 다양하게 깊게 이론이랑 관련해서도 다 보셔야 되지만 이번 시간은 그렇게 이제 자세하게 이론까지 정리하는 시간은 아니고 이제 올해 2020학년도 유아, 초등, 중등별로 이제 간단하게 문항별로 문제 의도나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맞는 답안을 어떻게 쓰셨어야 하는지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의도하는 이 시간은 어떤 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냐면, 이제 처음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내년에 처음 공부를 그러니까 내년에 공부를 하실 분들이,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물론 이제 기출 분석은 여러분들이 이론 정리를 어느 정도 하시고, 그런 이론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다음에 기출을 보시는 게 효과적이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우선 이론을 공부하기 전에, 그래도 내가 어떤 시험을 볼 것인가, 내가 보려고 하는 시험이 어떤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모양으로, 그리고 어떤, 난이도로 어떤 영역에서 뭐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 시험을 보셨는데 아직 결과가 모두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내년에 다시 준비를 하신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시험을 보신 경우에 이제 뭔가 부족했던 부분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내가 뭐가 부족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잘했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었는지 그런 걸 잘 분석을 하셔서 그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분석에 가장 이제 중심이 되고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을 본 문제에 대한 그 나의 답안 그리고 내가 그 시험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 어떤 부분을 잘못 생각했고 어떤 부분을 잘 생각했느냐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확인하실 때 이 강의를 이제 활용하시면서 내가 실제로 답안을 썼던 그 내용과 이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과 비교하시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문항별 내용들은 이제 기출 분석, 문항별로 막 세세하게 분석을 한다기보다 이제 문항별로 문제의 의도, 문제 상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에 맞는 답안 작성, 어떤 것들이 답안의 키워드인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서는 유아, 초등, 중등 이렇게 해서 교직 논술 제외하고 교육학 논술 제외하고 전공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보시면은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문제를 보실 때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시려면 우선 우리가 그 시험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론을 전반적으로 한번 기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이 아마 두세 달이 걸리실 텐데 그걸 먼저 하시고 기출 분석을 이제 체계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출 분석을 하실 때는 먼저 그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어떤 정답이 이제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요즘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 암기를 요하는 것 이런 것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뭐 기입형이라던가 뭐 간단한 그런 문제들이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문제가 문제 상황에 맞게 이론을 적용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답안을 관련 지어서 문제의 맥락과 문제의 의도에 맞게 잘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문제 자체에 이제 초점을 두고 내가 어떤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지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되었으면 그것에 맞추어서 내가 머리로는 어떤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어도 그걸 글로 쓰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는 완성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기출 분석의 하나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안 작성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이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장을 잘 쓰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이 또 발견이 되고 그걸 계속 이제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는 것도 기출이랑 다 관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건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거고 중요한 부분인데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내가 빈칸에 써야 되는 답 말고도 그리고 또 그 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어도 그 문제 상황의 전체 맥락에서 뭔가 주어진 중요한 내용들이나 어떤 지문이라던가 문구라던가 설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에 제시된 용어나 지문 같은 것들을 또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문제 자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답은 뭐 예를 들어서 교수적 수정이었다. 하지만 그 교수적 수정이라는 답을 도출해 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그 문제 상황 안에는 교수적 수정이랑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뭐 예시라던가 문구라던가 용어라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문제마다 적용된 관련 이론들을 또 이제 확장시켜 나가면서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분석을 하기 시작해서부터 시험 칠 때까지 정말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보려고 하면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출을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3번 정도로 반복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할 때는 이걸 초점에 두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해보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해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반복을 하는 과정 중에 한 부분에서는 또 뭘 하시면 좋으냐면 기출 분석을 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초반에 가장 먼저 하시는 1단계 이론 공부를 하실 때 각자 분명히 어떤 방식이든 자신의 자료를 만들게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그건 이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뭐 서브노트를 하시든 단권화를 하시든 자료 정리를 하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정리한 나의 자료에다가 내가 분석한 기출 공부한 내용을 같이 이제 통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자료만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론과 기출에 대한 내용이 한 번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단권화를 하신다면 제가 본 합격생 분들 중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고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론서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수적 수정의 단권화 부분에 교수적 수정이 있겠죠. 그러면 그 교수적 수정 페이지에 기출이랑 관련된 그동안 교수적 수정이랑 관련된 기출 문제에서 요 문구 또는 이런 용어, 이런 예시,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걸 이 단권화의 교수적 수정 페이지에다가 특정 색깔의 볼펜으로 다 문구를 다 일일이 적으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다 하는 작업을 한 2, 3개월 이상 하셔서 나중에는 이 단권화된 자료 하나만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이론도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 페이지에서 관련된 기출도 같이 이제 보시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기출 분석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정도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쩌면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까 이런 걸 생각해보는 또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내용이 얼마나 자주 나왔느냐. 이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매년 기출문제를 보잖아요. 그런데 그 기출문제에서 분명히 매년 뭔가 새롭다 이런 문제가 꼭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90% 이상은 그동안의 한 10년치의 기출문제를 다 꼼꼼하게 분석하면 거의 반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특수교육학이라는 영역이 막 매년 정말 새롭게 막 자꾸만 이제 새로운 내용이 제시가 되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학문의 영역이라는 건 기본 틀이 있고 그 기본 틀 안에서 중요한 것들은 반복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 많이 나왔는지, 최근에 어떤 것들이 많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도 기출 분석을 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번 이 시간은 이 모든 내용을 다 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기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모든 방법들을 다 활용을 하시면서 기출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보실 때 반드시 깊게 심화해서 확장해서 제대로 보셔야 되고 기출은 처음 보기 시작해서 시험 칠 때까지 정말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자료, 가장 중요한 자료가 기출 문제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은 이 부분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왜 그렇게 만들어졌고 문제 상황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요. 그에 맞는 답안의 키워드를 파악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기출이 무엇이냐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넘어가서
이제 2020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온 우리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초등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 유치원 일반 유치원 교육과정과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 초과정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은 생략하고요. 이제 바로바로 우리 전공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는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 원문이 있으시면 원문 뽑으셔서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화면에 제가 이제 문제를 띄워드릴 거니까 그걸 같이 보셔도 되고, 이제 해설 자료는 제가 이제 일전에 올려드린 그런 해설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중간중간에 같이 언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같이 펼쳐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유치원 교육과정 1번부터 이제 보시겠어요? 자, 1번 문제 이제 보시면은요, 이 문제는 보시면 자폐범주성 장애 학생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들을 이제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학생의 특성을 줘요. 학생의 특성을. 그래서 학생의 특성을 보시고 이 문제 안에서 이제 이 특성 안에서 주어진 이제 어떤 문항들이 있죠. 그 문항들의 단서들이 대부분 이제 특성들이 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 이제 특성이 나와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하시면 그냥 이거 팩스구나. 팩스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바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문제가 좀 많아서 제가 이제 2페이지로 나누어서 이제 구성을 했는데, 이제 다를 보시면 이제 이러한 문구가 이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전에서 이제 문제를 푸실 때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문제를 그냥 쭉 차례대로 다 읽어서 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소문항을 먼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항이 지금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가 문제의 본문, 문제 상황을 볼 때 어떤 걸 먼저 좀 더 생각을 하고 봐야 될까,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 개개인의 어떤 개개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 이제 빠르게 문제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소문항을 좀 보시면은요, 먼저 물어본 게 뭐냐면 자폐 학생의 인지적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틀린 것을 찾아서 고치는 문제가 나왔구나. 이런 것들 이제 체크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마음 이해 능력,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보시면은 정말 중요하고 정말 많이 반복된 자폐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들이 크게 문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요, 문제 상황을 좀 보시면은, 자폐범주성 장애 민호와 진우의 특성이고 나는 민호 어머니가 가입한 장애아동 부모 커뮤니티의 게시물이다. 그리고 반성적 전월의 일부가 다해 제시되었다. 물음에 답해라. 그래서 특성 보시면 민호를 보세요. 주위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보이지 않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구어적 의사소통을 거의 하지 않고 그림과 사진, 원래 자폐 학생들이 시각적인 자료와 시각적인 어떤 감각에 이제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자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진우는 기억과 같은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재미있는 부분만 큰 소리로 읽는다.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기 어려워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자폐 학생들의 일반적인 그런 특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팩스에 대한 그런 게시물이죠. 게시물의 어떤 Q&A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은요, 다 같은 경우는 마음 이해 능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음 이해 능력을 위한 전략이다. 이 전략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써라. 그리고 A에서 친구들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문장 중 하나를 골라서 써라.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기본적인 공부만 하시면 다는 상황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에서 다시 보시면 가의 기억에서 진우가 결함을 보이는 인지적 특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기억이 있었죠, 아까? 여기를 보시면 사문의 전체가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느냐? 부분에 집중한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키워드를 다 그냥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주었어요. 예를 들면 코끼리 그림을 보면 전체적인 코끼리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의 꼬리나 발과 같은 작은 부분에만 집중을 하여서 그림이 코끼리인지 아는 것에 결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부분에 집중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폐 학생들이 보이는 가장 그런 대표적인 특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문제마다 요즘 문제들은 특히나 대부분의 기출문제가 그렇지만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이 문제는 이걸 요구한다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힌트와 단서를 또 어딘가에서 줍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조건도 명확하게 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인지적 특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폐 학생의 인지적 특성,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중앙응집 능력이라던가 또 뭐가 있죠? 마음이론, 그리고 실행기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인지적 특성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거든요. 그 중에서 인지적 특성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중앙응집 능력의 결함이라고 쓰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진우가 결함을 보이는 인지적 특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했기 때문에 중앙응집 능력에 대한 결함이다. 이렇게 그 용어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은 간단하게 기입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 G 중에서 나의 A, G 중에서 틀린 것을 두 가지를 찾아서 기호를 쓰고 각각 바르게 고쳐 써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답안 작성 나중에 하실 때 다 아시게 될 건데 여기에서 고쳐 써라.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문제가 하라는 대로 문제가 그냥 요구하는 대로 그 조건을 그냥 그대로 잘 지켜서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답안이거든요. 이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도 틀린 것을 찾아서 이유를 쓰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틀린 것을 찾아서 고쳐 써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유를 쓰라는 거는 뭘 제시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제 이유를 쓰라는 문제가 나올 텐데 이유를 쓰라고 하는 건 근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근거. 이게 왜 틀렸다. 이거는 여기가 틀렸는데 이게 틀린 이유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근거나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쳐 쓰라고 하는 거는 이게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라는 게 아니죠. 그냥 고쳐 쓰시면 되는 거예요. 구구절절 길게 왜 틀렸고 이런 거 이거 더 쓰면 좋겠지? 절대 쓰실 필요가 없어요. 가장 좋은 답안은 문제가 요구하는 것만 간결하고 명료하게 간결하게 정확하게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쳐 쓰라고 하는 건 고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걸 고쳐야 되는지 이제 이 A에서 G까지 보시면 지금은 뭘 생각하면서 여기를 보셔야 되냐면 팩스입니다. 그래서 그림교원 의사통 체계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를 보시면 구어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팩스는 원래 표현 언어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B. 요구하기 기술을 익히는 데 효율적인 방법이다. 왜냐하면 팩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림카드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맞고요. 초기 단계에는 추상적인 그림을 제공해요. 자, 추상적인 그림. 이 팩스라고 하는 건 그림 카드를 수단으로 하여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추상적이라고 하는 건 뭐죠? 추상적인 거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이죠. 그래서 추상적인 그림을 제시한다는 건 그림을 봤을 때 이게 뭘 나타내는 거지라는 걸 애매한 거예요. 그걸 바로 알아보기가 어려운 그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훈련 초기 단계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쉽게 알고 그걸 선택해서 요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추상적인 그림을 제공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C가 틀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문제에서 아까 고쳐 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어떻게 쓰면 될까요? 답을 쓰실 때 C라고 쓰시고 훈련 초기 단계에서 어디가 틀렸나요? 여기가 틀렸죠. 그러니까 틀린 부분을 고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라는 기호를 쓰시고 훈련 초기 단계에는 구체적인 그림을 제공해요.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를 변형해서 이유를 쓰라고 했다. 그러면 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C가 틀렸는데 이유를 쓰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그림으로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때문이다라는 말만 붙이면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건 이유가 아니죠. 그건 이유가 아니고 고치는 거고요. 이유는 왜 추상적인 그림을 제공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그림을 제공하면 학생이 훈련 초기 단계에서 원하는 걸 쉽게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건 고치는 거니까 간단하게 고치면 되고요. 즉각적인 보상을 통해서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즉각적인 보상. 왜냐하면 학생이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그 바람직한 행동이나 우리가 목표한 행동이 다 강화되기 위해서는 보상도 즉각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그 행동을 계속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즉각적으로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팩스를 훈련할 때는 유아와 그림카드의 거리를 점차 좁혀가면서 지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팩스는 여러분들 앞으로 이론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팩스의 단계입니다. 6단계. 그래서 단계별로 이건 필수 이제 이론이죠. 그래서 팩스의 단계만 아시면 이거 그냥 틀렸다는 거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훈련할 때는 유아와 그림카드의 거리를 점점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좁혀가는 것이 아니라 넓혀가야 돼요. 더 멀리 두어야 돼요. 그래서 그림카드뿐만 아니라 이제 의사소통 대상자라던가 촉진자라던가 점차 촉진을 소거해가는 것이 단계 내용이기 때문에 좁혀가면서가 아니라 넓혀가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유가 아니라 이유를 쓰라고 하면 또 이제 이론적인 의미를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거고요. 왜 좁혀가면 안 되는지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림카드의 이제 거리를 이제 이건 고치시는 거니까 넓혀가면서 지도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팩스를 통해서 우리 민호의 자발적인 의사소통이 늘어날 거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팩스의 큰 목표를 그대로 쓴 것이고요. 팩스는 기능적인 의사소통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학생들이 기능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실생활에서 실제 의미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사소통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 C2가 틀렸고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는 뭐 이 내용 자체를 고르는 건 공부 좀만 하시면 다 푸실 수 있는 건데요. 이걸 답안 작성을 하실 때 문제의 의도에 맞게 잘 고쳤느냐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 보셨고 그 다음에 3번은 다의 A는 다민교사가 진우의 마음이의 능력 우리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슨 전략이냐면 상황 이야기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안에는 이제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 제가 괄호 처리를 해놨지만 이 전략의 명칭도 책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상황 이야기라고 하셔도 되고요. 사회적 이야기라고 하셔도 되고 사회적 상황 이야기라고 하는 책들도 있어요. 다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 전략 중에 하나를 1번에다가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A에서 A를 보시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죠. 그래서 A에서 친구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문장을 써라.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 이야기는 또 제일 중요한 이론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면 상황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자폐 학생들이 워낙 이제 사회성이 부족하고 주변에 대한 사회 인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상황 이야기라는 이 전략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자폐 학생이 본인이 이제 이걸 읽으면 아 이런 상황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이런 기분인가 그리고 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은 이런 걸 해주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문장 그래서 여러 가지 문장의 종류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여서 학생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상황 이야기죠. 그래서 친구들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문장을 하나를 써라 그랬는데 이것도 문제를 잘 보시면요. 이것도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특히 유아에서 이런 문제가 잘 나오는데 친구들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문장 중 여기 여러 가지 문장이 있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여기 되어 있냐면 찾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건 그대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문장 중에서 친구들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문장을 그대로 찾아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사실 이론적으로 물을 것이었으면 친구들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문장의 유형이 무엇이냐 이런 이론적인 용어를 물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문제도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냥 찾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모른다라고 해도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친구들의 마음은. 그래서 오늘은 누구누구 생일이다. 교실에서 생일잔치를 한다. 케이크와 과자가 있다. 이런 건 전부 다 무슨 문장이냐. 진술문이죠. 그리고 나는 기분이 좋다. 어떤 기분, 감정, 주관적인 의견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조망문이 되겠습니다. 친구들도 즐겁다. 이것도 조망문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모두 신났다. 조망문. 나는 박수를 친다. 이것도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기대되는 행동이면 지시문이지만 그냥 나는 박수를 친다. 이것은 이제 진술문으로 볼 수 있고 선생님도 기쁘다. 조망문. 앞으로 나는 친구들과 생일잔치에서 즐겁게 놀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지시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중에서 여러분들 쉽게 아시겠죠? 친구들의 기분, 친구들도 즐겁게 웃고 있다. 그래서 친구들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저 문장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자폐 문제였고요. 해설 보실 때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면 제가 이제 해설의 구성을 보시면 문항이 있고 그리고 그 가장 왼쪽에 이전 기출 출제 여부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면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이제 기존에 한 10년에서 12년 정도의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는 건 동그라미. 완전히 새롭게 나온 건 X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등까지 한번 쭉 나중에 이제 넘겨보시면 정말 거의 대부분이 기출되었던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2019학년도 해설에는 아마 제가 막 몇 학년도에 언제 나왔는지 그렇게 다 썼던 것 같은데 공간도 좀 부족하고 너무 많고 해서 그냥 이번에는 그냥 OX로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출이 출제되었던 아주 중요한 자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간단하게 이제 나온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해설은 그렇게 이제 참고하셔서 보시고 또 옆에 보시면 출제 영역과 테마들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활용을 하실 때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 얼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은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 문제들은 문제가 이렇게 다 좀 많죠. 내용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이제 문제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아무튼 꼼꼼하게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바로 뇌성마비 학생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잘 봐야 답을 쓸 때 좀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뇌성마비 유아 슬기의 특성이고 지체장애 유아에 대한 대화이다. 그래서 가를 보시면 학생의 특성이 나와 있고요.
나의 이제 대화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엇을 묻는 것이냐? 슬기의 운동장의 유형을 쓰시오. 어디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 앞으로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어디에 근거하여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보시고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고 지금 슬기의 운동장의 유형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아무런 그런 단서 없이 그냥 운동장의 유형을 써라. 그래도 물론 이제 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더 확실한 것은 이미 학생이 지금 슬기가 뇌성마비라고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뇌성마비 운동장의 유형 중에서 하나를 쓰는 문제, 기본적인 문제이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특성안에 다 주었습니다. 불규칙하게 뒤튼다, 움찔거린다, 또 보세요. 손을 뻗을 때 바깥쪽으로 외회전되면서 틀어지면서 또 중요한 것,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타난다.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불수의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반응들이 결여되어서 자세가 불안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의 운동장의 유형이니까요. 운동장의 유형에는 뭐가 있을까요? 경직형, 불수의 운동형, 운동실종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학생은 슬기는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 운동장애형 중에서 불수의 운동형이라는 걸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간단하게 그 명칭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의 A에 나타난 개념이 무엇이냐? 나의 A에 나타난 개념을 1번에다가 쓰고요. 이 개념에 근거하여 또 나와 있죠? 이 개념에 근거하여 기억에 해당하는 근의 예를 하나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문제는 또 최근 한 3, 4년 문제 이제 쭉 보시면은요. 예스라는 문제가 거의 나와요. 뭐 중등도, 초등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예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그 예시랑 관련된 이론이 있겠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쉽게 얘를 이제 구상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문제 상황을 잘 꼼꼼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적절한 예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먼저 보시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보기 위해서는 A에 나타난 개념이 무엇인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A를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요. 저희 원은 새로 입학한 재우를 위해서 실내 환경을 개선했다. 휠체어를 타는 재우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교실 바닥 바닥에 높이 차이를 없앴더니 다른 아이들도 안전하게 생활하게 되었다. 그래서 A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문제가 의도하는 어떤 표현들을 다 같이 해주고 있어요. 보시면 벌써 나온 게 뭐냐면은 원래는 교실 바닥의 높이의 차이를 없앤다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재우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만 해봤더니 어땠냐면 다른 아이들도 안전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렇군요. 바닥공사 재우에게만 좋은 것은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이런 게 다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안전하더라.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구나. 자가길로 되어 있던 놀이터 통로도 목재로 바꾸고 놀이터에 계단 없는 미끄럼틀도 설치했다. 재우가 휠체어를 타고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넓게 설치했다. 휠체어를 타고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미끄럼틀도 넓게 설치했더니 그곳에서 재우와 함께 여러 명의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면서 놀게 되었다. 이번에는 그네도 바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와우. 재우가 그네도 탈 수 있게 되었네요. 결국 이 부분을 보시면 누구나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되었네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 어쨌든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장애가 있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재우를 위해서 놀이터 학교의 어떤 환경을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다 좋더라? 모든 학생들에게 좋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모든 학생들, 모든이니까 보편적인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 설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설계가 있고 보편적 학습 설계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것도 기본 내용이죠. 원래 처음에 만들어진 개념이 보편적 설계이고 이것은 건축물 그리고 어떤 건축이랑 관련된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어떤 교육 과정을 설계하자라는 개념으로 그것이 이제 적용이 되어서 보편적 학습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면 모두 물리적인 환경과 그런 건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A에 나타난 개념은 무엇이냐? 보편적 설계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의 근거라고 했으니까 보편적 설계의 개념하라는 뜻은 뭐냐면 설계는 우리가 언제 하죠? 무엇을 하든 뭘 만들든 설계는 처음부터 합니다. 그죠? 애초에. 그래서 애초에 설계를 할 때부터 장애 학생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고려하는 그런 예시를 이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근의 예를 쓰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예를 내가 막
시험 상황에선 더 막 다급하고 하니까 생각을 하려고 하면 또 머리가 하얘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때 문제를 다시 보세요. 그럼 여기에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미끄럼틀은 어떻게 바꿨는지 뭐 이런 예시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좀 참고를 해서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학생을 위해서 이제 모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네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넓게. 크게. 그래서 휠체어도 안전하게 타서 같이 이제 우리가 그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넓고 큰 그네를 제작하여서 제공한다. 뭐 수정한다. 수정이라기보다 이제 뭐 개선을 한다. 환경을.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와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구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안에 이제 휠체어를 탄 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넓게 제작된 그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표현들은 예시를 쓰라고 하는 문제는 이 말을 꼭 써야 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 개념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예시든 그것을 제시하시면 다 맞는 것으로 채점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조공학의 관점에서 틀린 것을 찾아서 또 보세요. 틀린 것에 기호를 쓰고 이번에는 뭐라고 있냐면 대안을 제시하여서 고쳐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뭐냐면 고쳐 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조공학의 관점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 예시를 보시면은요. 니은부터 미음까지 쭉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니은, 소근육 운동 조절이 어려운 유아는 미니 키보드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손가락 조절이 어려워 한 번에 여러 개의 키를 동시에 누르는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미니 키보드가 나왔고요. 타이핑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키가드를 사용하자. 손을 떨고 손가락 조절은 잘 안 되지만 머리나 목의 조절이 가능한 뇌성마비 유아들에게는 헤드스틱이나 마우스 스틱을 사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마우스 조정하기 어려운 유아에게는 트랙볼이나 조이스틱을 활용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것이냐면은 보조공학 기기의 기능을 그냥 간단히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니 키보드, 키가드, 헤드스틱, 마우스스틱, 트랙볼, 조이스틱 전부 다 이건 이제 변형된 대체 키보드라고 이제 본다면 전부 다 이것도 정말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것들. 특히 뭐 키가드, 헤드스틱 이런 것들은 정말 반복적으로 많이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쓰임새를 갖고 있고 맞게 설명됐느냐 이걸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 한 가지를 찾으라고 했죠. 어디가 틀렸을까요? 소근육 조절이 어렵다는 것은 손가락의 움직임, 키보드를 칠 때는 우리가 손가락이 정확하게 이제 움직여야 키를 정확하게 누를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누르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소근육 조절이 잘 안 되는데 그런데 더 키보드를 작게 제시한다? 그러면 더 이제 엉뚱한 키를 더 많이 누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니은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키가드는 타이핑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핵심 기능이에요. 그 다음 머리나 목의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머리나 목으로는 조절이 가능하고 손은 잘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 헤드스틱, 머리에다가 하는 스틱, 입으로 물고 하는 스틱. 맞죠? 그리고 마우스를 조정하기 어려워요. 마우스는 여러분들 입력 장치 아시죠?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트랙볼, 조이스틱, 입력 대체 장치들. 그래서 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기출 분석을 나중에 하실 때 키가드의 기능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타이핑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이런 말들로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아무튼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겠고요. 아무튼 여기가 틀렸죠. 그러니까 소근육 운동 조절이 어려운 학생인데 지금 대안을 제시해서 고쳐 쓰라고 했으니까 무슨 키보드를 써야 될까요? 확대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제 공학적인 어떤 개념과 내성마비의 함의 유형을 묻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청각장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특이 매년 최근에는 그러니까 유아특수는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우리가 초등이랑 중등도 물론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유특은 특히나 이제 좀 우리가 똑같이 공부한 특수교육학에서도 더 많이 나오고 더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 유특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 그 다음에 행동수정, 그리고 의사소통장애, 그 다음에 뭐 공학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청각장애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좀 새로운 문제가 이제 유특에서 나왔었는데 뭐 차폐음의 종류라던가 간단한 것이지만 근데 올해도 약간 새로운 내용이 좀 제시가 같이 되었습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내가 잘 자세하게 보지 않았던 새로운 게 나오면 무조건 막 지엽적이다. 뭐 쓸데없는 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한데 별로 그렇진 않습니다. 기출문제를 결국 나중에 또 되돌아보면
새롭게 나왔을 뿐이지 중요한 부분에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뭔가 이 음향 되울림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근데 얘가 막 자세하게 나온 적이 없으니까 얘를 그냥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만 하셨다가 문제로 막상 나오니까 새롭다. 이런 것까지 왜 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나 사실 음향 되울림이라던가 음향 피드백은 보청기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려하고 알아두어야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뭔가 기출문제에서 새로운 게 나오면 이제 뭐 그것이 때로는 지엽적이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우리가 보는 이론 내에서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주변 내용들도 이제 분석하실 때는 이론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아무튼 이 문제 보시겠습니다. 청각장애 유아 찬우를 지도하기 위해서 통합학급 김교사와 박교사가 대화를 나눴다. 그래서 대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바로 그냥 문제를 볼까요? 기억과 같이 말한 이유를 써라. 여기 이제 이유를 쓰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대한 이유를 써야 되고 니은의 의미를 써라. 요즘 이제 뭐 서답형에서 이런 문제도 종종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에 밑줄을 해놓고 그 개념의 의미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건 이제 특학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키워드를 포함해서 서술하시면 되고요. 니은을 향상시키는 방법. 이것도 정말 매년 어딘가에서 문제가 늘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시면. 아무튼 그렇고요. 그림에 위치에 앉으면 자리 배치에 대한 거. 청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지체장애도 이제 점점 중요한 게 자리 배치. 자리 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교사로서 교사가 이제 교실 환경에서 학생들을 자리 배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자리 배치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보시면 기억과 같이 말한 이유 보겠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다. 보청기를 착용하는데 수업 시간에 보청기에서 가끔 삐 소리가 나요.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문제에서 기억과 같이 말한 이유를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 밑줄이 있다고 내가 밑줄을 보고 답을 써야 된다고 해서 정말 이 밑줄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밑줄도 이런 대화나 아니면 다른 문제 상황의 맥락 안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기억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고 또 밑줄은 기억에 되어 있고 밑줄을 보고 답을 쓰라고 했지만 많은 문제들이 그 밑줄 주변에 되게 중요한 단서들이나 어떤 내가 맥락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키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밑줄이 있을 때 그 부분만 너무 보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맥락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청기에서 가끔 삐 소리가 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잡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청기. 보청기는 우리가 소리가 잘 안 들릴 때 그걸 크게 들으려고 하는 건데 잡음이 생기면 그건 굉장히 이제 청각적으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잡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음향 피드백이 발생하면 찬우의 보청기 이어몰드나 건전지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잘 들으려면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1번 문제를 쓰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를 쓰실 때 핵심은 무엇이냐면 기억과 같이 말한 이유는 음향 되울림이 발생하면 이어몰드랑 건전지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 그걸 확인해야 되는지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쉽게 쓰시려면 먼저 뭘 이해하셔야 될까요? 음향 되울림, 음향 피드백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음향 되울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음향 되울림을 실제 영어로 쓰는 용어에서는 피드백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음향 피드백이라고도 이제 문제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이제 보청기학 이런 데 보면은 이 음향 피드백을 보청기 피드백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표현을 할 때. 자, 그래서 이건 어쨌든 뭐냐면은 보청기를 착용을 하고 듣잖아요. 그래서 보청기를 착용하고 그걸 듣는 과정에서 뭔가 외부에서 잡음이 발생해서 그 잡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청기를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그게 어딘가인지는 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보청기를 착용하고 그걸 듣는 과정에서 보청기 자체에서라던가 보청기와 그 사용자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뭐 상황에서 뭔가 보청기가 딱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잡음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음향 되울림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향 되울림 현상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당연히 나쁜 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삐라는 소리가 나는 음향 되울림,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잡음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발생한다, 학생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걸 점검하고 개선시켜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어몰드와 건전지 상태를 보도록 합니다. 자, 이어몰드가 뭘까요? 이어몰드는 뭐냐면 귀에 딱 꽂는 부분이 있죠. 보청기가 있으면 귀에 딱 꽂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어폰 사용할 때
때도 이어폰을 내가 귀에 꽂았을 때 그게 딱 내 귀에 뭔가 맞아야지 그게 뭐 헐겁다거나 자꾸 틈이 생긴다거나 하면은 그 사이로 자꾸 잡음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어몰드를 보는 거예요. 삐 하는 그런 잡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몰드가 학생에게 딱 맞아야 돼요. 밀착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잡음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어몰드를 확인하라고 한 이유는 이어몰드가 학생의 귀 상태에 맞게 잘 밀착되어 있는지, 틈이 없는지, 이어몰드의 어떤 착용 상태 때문에 보청기 피드백이 발생한 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가 건전지를 교체할 시기가 되었다거나 하면 또 보청기 자체에서 그런 잡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음향 되울림이 어떤 것이냐. 음향 되울림에 대한 어떤 원인이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도록 한 것이구나. 이걸 알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기억과 같이 말한 이유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이어몰드가 학생에게 이제 착용된 상태를 확인하여서 이어몰드 때문에 잡음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건전지의 교체 시기가 지나서 잡음이 발생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음향 되울림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유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답안에 이렇게 문장으로 예를 들어서 써드렸는데 이런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문장 자체는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겠고요. 자, 되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약간 이제 새롭게 조금 다뤄진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보시면 니은의 의미를 쓰고, 그리고 수업 상황에서 니은을 향상시키는 방법. 그래서 이것도 정말 최근 문제로 정말 많이 SNR. 신호 대 잡음비. 신호가 뭐냐면 학생이 들어야 되는 소리. 잡음은 학생이 들어야 되는 소리를 방해하는 소리. 그래서 레티오라고 되어있죠. 레티오. 그래서 이거는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호음과 잡음에서 내가 신호를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신호음과 잡음의 크기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 풀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음. 그러니까 신호음과 듣는데 방해가 되는 잡음의 비율이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의미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의 비율이냐? 소리 강도의 비율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리가 어떤 게 더 커야 되냐? 당연히 신호음이 더 커야 되죠. 그래서 이 의미 자체를 쓰시는 거기 때문에 신호음에 대한 잡음의 소리 강도의 비율이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교실 수업 상황에서 니은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하나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문제 상황에서 교실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뭔가 환경적으로 뭔가 잘 갖춰지지 않아서 잡음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라던가 뭐 시끄러운 상황이라던가 이런 단서가 아예 없습니다. 없고 신호음을 향상시킨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뭘까요? FM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카페트를 깔아준다. 이런 것들은 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거는 이제 잡음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단서가 있으면 그런 방안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실 수업 상황이잖아요. 수업하는 상황에서 니은을 향상시키는 것은 학생이 교사의 말만 잘 들을 수 있도록 이제 FM 보청기를 착용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대표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FM 보청기를 착용한다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리 배치. 그래서 찬우가 그림을 보시면 찬우가 여기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 보시면 여기에 앉으면 좋은 이유를 디귿과 리을을 고려해서 각각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찬우의 자리는 어디로 할까요? 수업 형태에 따라 자리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유아들이 언어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수업 시간이다 라고 되어 있죠. 디귿을 고려해서 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자리 배치를 하면 좋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언어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수업 시간이고 지금 학생들이 유아들이 어떻게 앉아있죠? 다 둘러 앉아있죠? 그러니까 디귿에는 답안의 키워드가 뭐가 될까요? 찬우가 이제 언어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데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뭘 잘 볼 수 있어야 될까요? 다른 친구들의 표정과 입모양 이런 걸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내용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조명이나 채광도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 상황에서 조명이나 채광에 대한 단서를 주는 게 바로 어디 있죠? 창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찬우의 등 뒤에서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도 이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요걸 이제 쓰시는 거예요. 문제랑 관련 지어서. 그래서 이제 창을 등지고 있으면은 우선은 창이 지금 내 눈앞에 바로 있으면 뭐가 발생할까요? 눈부심. 그러니까 눈부심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면서 빛이 결국 어디로 비추게 되냐면 찬우 얼굴로 비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로 다 비추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눈부심을 피하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을 밝게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자리 배치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리 배치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이 그림 상황과 디귿 리을에 적용을 하여서 답안을 쓰시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답안을 좀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좀 문장을 깔끔하게 잘 쓰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보시면은 4번 문제, A의 4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A의 4번에 소문항 1번을 넘어가시면 되고요. 유치원교육과정이랑 2번,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를 또 써라. 이번 유특 문제는 좀, 해마다 조금 이제 유특만의 어떤 그런 성격이 좀 있는데, 기본 용어 쓰는 거, 그리고 되게 중요한 큼직한 이론을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아무튼 이것도 이제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리을을 중재할 때, 리을의 중재를 할 때, 중재의 단계의 시작점이나 방향에 따른 중재 방법을 써라. 먼저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1번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공을 던지는 데 필요한 단위 행동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을 던지는데, 공을 던지는 건 그냥 하나의 행동이기도 하지만, 공을 잡고, 팔을 올리고, 던지고, 뭐 팔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겠죠. 단위 행동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을 봤더니 첫 번째 단계는 공을 두 손으로 잡고, 두 번째 단계는 공을 가슴까지 들어 올리고, 세 번째는 팔을 뻗고, 마지막으로 공을 놓는 단계. 그래서 공을 던진다는 하나의 행동을 이렇게 어떻게 했죠?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나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하는 용어는 뭘까요? 과제 분석. 용어를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눈 기술들, 과제 분석해서 나눈 기술을 행동연쇄로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행동연쇄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문제도 쉽습니다. 행동연쇄를 할 때 중재 단계의 시작점이나 방향에 따른 중재 방법의 유형을 써라. 그래서 시작점이나 방향에 따라서 크게 나누면 전진형 아니면 후진형이겠죠. 아시겠죠? 전과제형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전과제형은 방향으로 치면 전진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구분이 되는 유형 두 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전진형 행동연쇄, 후진형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미음 활동에 의도하는 바를 장애 이해 교육 측면에서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략되어 있고요.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공 주고받기를 할 때 짝을 어떻게 정할지 걱정이다라고 했더니 이제 뭐 다른 학생들은 좀 꺼려하더라. 그럼 이렇게 해보자. 예를 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모두 물어보고, 같은 과일을 좋아하는 유아들끼리 모둠을, 같은 과일을 좋아하는 유아들끼리 모둠을 이루어서 그 과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주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자. 활동 이후에는 아이들이 주아와 자신들이 같은 걸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도 보세요. 미음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음은 여기에 있죠. 하지만 이런 데를 읽으면 다 문제에서 이런 걸 요구하는구나. 이런 답에 이런 말들이 이제 포함되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맥락을 자연스럽게 또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미음 활동이 의도하는 바. 그래서 이거도 장애이해 교육에 대한 것은 뭐 개론에도 나와 있고 통합교육 책에도 나와 있고 하죠. 그래서 장애이해 교육은 이런 의도로 한다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특히나 어떤 뭐 책에 나와 있는 말을 써요. 이게 아니라 문제에 집중해서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하는 바를 이해교육 측면에서 쓰자면, 이해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장애 자체에 대한 뭐 어떤 지식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뭐 배려해야 될 점을 알려주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애 이해교육에 되게 또 중요한 의도나 목적 중에 하나가 장애 학생도 다른 친구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 이런 걸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보니까 같은 과일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아주고, 그래서 결국은 같은 걸 좋아하는 걸 깨닫게 해준다.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의도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쓰실 때, 그래서 이거도 여러분들 여기서 뭐 특정 용어를 꼭 써야 돼, 이 말을 꼭 써야 돼 라기보다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나타내주는 좋은 표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들, 유아들끼리 유사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말을 써주시면 그 단어 하나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답안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유사성이나 또래로서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표현을 하였는데, 뭐 요 단어를 쓰시면 좋고 쓰지 않으셔도 이런 의미가 들어가게 서술하시면 다 맞게 채점이 되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문제 지금 계속 보시면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이론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그거는 필수적인데, 답안을 쓰실 때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충실해서 쓰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5번 보시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이제 지금 이것도 공부하셨으면 바로 보면 자바라 분석에 대한 거구나라는 거 아실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문제를 보시면 언어 평가를 위해서 자바라 분석을 했다. 평균 발화 길이 분석을 한 결과를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제시를 했고, 그다음 여기 보시면 디귿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리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 바로 보시면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평균 발화 길이의 유형을 써라.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어렵지 않게 나온 거예요. 원래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온다면 여기에다가 유형을 주고 계산해라 이런 거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런 문제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 계산을 해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유형을 쓰라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자바라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자바라 분석은 의미론적 분석이 있고 구문론적인 분석이 있고 구문론적인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화용론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균 발화 길이라고 하는 거는 구문론적인 그런 분석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구문론적 분석 중에서 평균 발화 길이를 구한다라는 개념이 있고 평균 발화 길이라고 하는 건 발화의 길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발화의 길이를 우리가 뭐 길이는 자로 재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의 길이를 자로 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평균 발화 길이를 구하는 단위는 뭐가 있나요? 형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낱말이 있고 어절이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평균 어절 길이는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나머지 보시면서 어떤 유형인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디를 보고 판단하시느냐? 여기를 보고 뭐에 따라서 한 건지, 여기를 보고 뭐에 따라 한 건지 유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형태소에 대한 거고요. 니은은 낱말에 대한 것이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책마다 조금씩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많은 책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시는 그런 책들이 뭐 형태소에 따른 평균 발화 길이, 낱말에 따른 평균 발화 길이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셔도 돼요. 답을 쓰실 때. 근데 기역과 니은에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줬죠. 평균 어절 길이. 그러면 그냥 문제에 제시된 것과 맥락에 맞춰서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형태소 길이, 평균 낱말 길이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게 가장 사실 이제 문제에서 이런 예시를 줬다면 그 예시랑 좀 비슷하게 쓰시면 가장 확실하고 간단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공부한 용어대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의미가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태소에 따른 평균 발화 길이, 낱말에 따른 평균 발화 길이 그것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바로 이제 보시면 이제 구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변형해서 연습하실 때 이 부분 비워놓고 다 계산하는 것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도 이제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또 2번으로 넘어가서 디귿에서 틀린 내용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 쓰라는 것보다 고쳐 쓰라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유아의 수용 언어 능력을 평가하고 교육 진단의 목적을 두고 구문론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군요. 무엇이? 평균 발화 길이 분석이. 그래서 평균 발화 길이 분석은 이제 발화라는 게 뭔가요? 학생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발화 분석이거든요. 자발화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듣고 뭔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 표현 언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틀린 게 어디냐? 수용 언어가 아니라 표현 언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아요. 교육 진단을 한다는 것. 진단도 뭐 임상적인 게 있고 교육적인 게 있고 한데 교육 진단이라고 하는 건 이 진단을 하여서 학생의 강약점을 알아보고 학생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의도를 알아보고 요구를 알아보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둔다는 거 구문론적 특성. 아까 말씀드렸죠? 구문론적인 것 안에 평균 발화 길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다 맞는 설명들이 되겠고 중요한 것들을 짚어서 한 문장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디귿에서 틀린 내용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그러니까 이걸 답을 쓰실 때는 디귿에서 뭐라고 예를 들어서 쓰실 수가 있냐면 수용 언어 능력이 아니라 자발화 분석은 평균 발화 길이는 수용 언어 능력이 아니라 표현 언어 능력, 발화 능력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고쳐서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발화 분석을 하면, 이제 자발화 분석을 하면 이런 여러 가지도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자발화를 하는 건 학생이 자발적으로 발화하는 걸 기록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이 발화하는 걸 보다 보면 무엇도 분석할 수 있게 되냐면 조음 오류의 형태도 이제 있다면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곰인형을 돔인형이라고 조음을 한다. 그러면은 조음 오류 현상. 이거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이제 아시게 될 텐데 조음 오류의 유형이 있고요. 음운 변동의 유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요구를 했죠. 그래서 조음 오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 그 다음에 첨가, 대치, 왜곡. 그 중에서 지금 곰을 돔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대치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1번은 대치. 리을의 음운 변동을 조음 위치 측면에서. 그래서 음운 변동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위치 측면이 있고 또 어떤 측면이 있나요? 방법. 좋은 방법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위치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지금 곰인형을 돔인형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음화가 될까요? 치조음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실수하지 않으시면 여기 전부 다 잘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아무튼 유특은 이렇게 의사소통장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조음 오류 이런 거 정말 잘 나와요.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서 보시면 이번에도 문제가 굉장히 크죠. A의 6번은 유치원교육과정이라 그대로 통째로 넘어가시면 되고 7번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7번도 사실 답은 간단한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제 간단한데 여기 보시면 지문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가에서 양 원장이 차례 지키기를 잘하지 않는 것 같다. 잘할 수 있도록. 요즘 우리 유치원 유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개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잘하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이제 그렇지 않아도 잘 안 지켜서 3단계로 구성된 유치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그래서 초등, 중등으로 가면 이제 유치원 차원이 아니라 학교 차원의 이렇게 이제 SWPBS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의를 하려고 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것은 모든 유아들에게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제공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론적인 의미를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유치원에서 지켜야 될 약속을 정한다. 그래서 차례 지키기가 해당된다. 그래서 더 정해도 좋겠다. 맞다. 우리 유치원의 누구들, 모든 유아들에게 차례 지키기를 하자고 약속을 하고 지키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 차례를 잘 지켰을 때 강화를 해서 이에 또 보세요. 모든 교직원이 차례를 지킨 유아를 보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대상도 모두, 그리고 적용하는 사람들도 모든 교직원이 다 같이 하는 것이고 가족도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유아들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전체 유아들이 차례 지키기를 행동의 변화를 유치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실시 전후로 비교를 해서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뭔가 잘 안 되죠? 그러면 그 학생들이 몇 단계의 대상이 될까요? 2단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후로 비교해서 그 다음 단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긴 설명이 전부 다 SWPBS 또는 유치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몇 단계인가요? 1단계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억을 실시할 때 3단계로 구성된 이 유치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을 실시할 때 1단계 중재 대상. 이것도 여러분 공부하실 때 SWPBS는 중재 대상이 단계별로 어떤 대상들인지, 그리고 중재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목적은 어떤 것인지 구분해서 보시죠. 표도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다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2단계 중재 방법을 가에서 찾아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가 여기 조금 더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중략하고 여전히 차례 지키기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소집단으로 릴레이 게임을 연습시킨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문제도 보시면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것도 그냥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라고 되어 있죠? 찾아서 써라. 그러니까 1단계 이제 기억을 실시할 때 이제 1단계 중재 대상 여기 계속 뭐라고 나왔죠? 모든 유아들. 땡땡 유치원의 모든 유아들.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1번에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2단계 중재 방법을 찾아 써라. 이 부분이죠. 그래서 소집단으로 릴레이 게임을 연습하는 것. 이렇게 그대로 찾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나의 니은과 디귿에 해당하는 팀 접근의 유형을 각각 쓰고 니은과 비교하여 이런 게 문제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을 쓰실 때, 아, 내가 얘랑 얘를 비교해서 장점을 써야 되는구나. 요걸 생각하고 문장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2번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가는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것이었고요. 이제 협의를 한다. 그래서 양 원장이 긍정적 행동 지원 실시하려면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팀이 있다.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문제 상황을 주었고요. 이제 먼저 니은을 보시면 개별화 교육 지원 팀 구성원들은 진단과 중재를 여기도 전부 다 중요한 키워드들 각각 한다. 이제 진단과 중재를 각각 한다. 팀 구성원들은 팀은 팀인데 각각 한다. 하지만 무엇이 있느냐? 팀 협의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어떤 팀 접근인지 이제 아실 수가 있어요. 그죠? 보라가 다니는 복지관의 언어 재활사는 팀 협의회 때 보라의 진단 결과와 중재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유치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과 관련해서 언어 재활사에게 차례 지키기 연습할 기회가 있으면 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한다. 요 정도의 이제 협력을 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팀 구성원이고 정보 공유를 하고 서로 이제 조언을 해주고 할 수 있지만 진단과 중재를 어떻게 한다?
각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간학문적 팀 모델이 되는 것이죠. 자, 그에 비해서 이원감은 건하의 개별화 교육 지원팀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함께 교육 진단을 하고 그 진단을 바탕으로 특수교사랑 통합학급 교사가 교육을 그 진단, 그러니까 함께 진단한 걸 바탕으로 해서 교육 계획도 같이 하죠. 평가하는 것도 전 과정에서 함께 협력한다. 그래서 이건 뭔가요? 초학문적 팀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선생님은 물리치료사에게 알맞은 자세 잡기를 배워서, 그러니까 물리치료사가 이 두 선생님에게 무엇을 해준 것이냐면 역할 양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 잡기를 배워서 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여기도 짧지만 초학문적 팀의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니은은 간, 디귿은 초학문적 팀 모델이다. 이렇게 쓰시고, 이 간학문과 비교해서 디귿, 그러니까 초학문적 팀이 갖는 장점을 쓰는데 간학문이랑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이 둘의 비교는 이제 뭐가 핵심이냐면 다 협력을 하긴 하지만 협력의 정도도 다르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각각 하잖아요. 그래서 간학문적 팀에 비해서 초학문적이 처음부터 통합적으로 협력을 하기 때문에 학생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어떤 요구를 다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반영을 하여서 협력을 하고 중재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팀 접근에 대한 성격, 초학문적 팀의 장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표현과 설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 어떤 특정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써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간학문과 비교되는 부분.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통합적인 협력을 한다는 것을 포함하여서 문장을 쓰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정말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론들이 다뤄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은요.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구어장 유형. 이것도 유특에서 진짜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실 수 있어요. 말의 흐름이 자연스럽지가 않고 리듬이 특이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특정 음절을 반복, 연장, 막힘 이런 말들이 그대로 이제 키워드로 그대로 다 나왔죠. 자, 그다음 부자연스러운 고음과 고음, 쥐어짜는 듯한 거칠고 거센 소리, 그죠? 그래서 말장애에 뭐가 들어가나요? 유창성 장애, 조음 장애, 음성 장애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거 뭔지 아시겠죠? 기역은 유창성, 니은은 음성 장애. 그대로 이제 용어 쓰시는 거고요. 디귿과 같이 지수가 보이는 의사소통 특성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지금 지수를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특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수의 경우에 제가 지수에게 계란 줄까라고 물어봤더니 지수가 로봇처럼 단조로운 음으로 계란 줄까. 교사가 계란 줄까라고 한 것을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죠. 또 연필 줄래라고 했더니 연필은 주지 않고, 그러니까 연필 줄래라는 그 뜻에 상관없이 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요? 반향어. 그래서 이 특성, 의사소통 특성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것도 개념을 쓰라는 문제입니다. 반향어라고 쓰시면 되고요. 또 리을에 해당하는 언어학의 하위 범주를 쓰고 미음의 행동 특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 전부 다 이제 기입형 용어 쓰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리을, 자신의 말하기 순서를 기다리지 못해서 불쑥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지금 언어학의 하위 범주라고 하면은 언어학의 뭐 요소, 하위 범주, 하위 영역,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우선 언어학은 언어에 대한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내용,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형식이나 형태, 그리고 사용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안에서 다시 5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에 따른 것은 의미론, 형태에 따른 것은 형태론, 그 다음에 형태론이 아니라 의문론, 그 다음에 형태론, 구문론, 사용은 화용론,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 중에서 하나를 쓰라는 건지, 이것 중에 하나를 쓰라는 건지가 애매할 때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언어학의 하위 범주를 쓰고, 이 내용 자체가 명확하게 뭐죠? 화용론적인 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그냥 화용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미음의 행동 특성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몸을 앞으로 숙이고 숙였다 펴고 손을 들어서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는 행동을 뭐한다? 반복한다. 그러면서 깍깍 소리라는 의미 없는 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무슨 행동 특성이라고 했죠. 행동 특성. 아까 우리 1번 문제에서는 인지적 특성을 써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행동 특성 쓰라고 했으니까 무슨 행동일까요? 반복하니까. 그리고 반복하는 행동 안에는 음성 상동 행동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동 행동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보시면 이렇게 초등이나 중등은 사실 이렇게 간단한 용어만 쓰는 문제가 그렇게 올해 중등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유특은 중요한
기본 개념, 중요한 큰 개념, 핵심 개념 이런 걸 답으로 쓰도록 하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론 공부하시면 보실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A를 보셨고요. 우리 조금 더 빠르게 해서 이제 B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A에서 이제 유치원교육과정 제외하고 다 보셨고요. 유치원교육과정 2020학년도 B 문제 바로 이제 보시면은요. 대화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기록에 비해서 기억의 실시 방법 측면에서 갖는 장점을 써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답 쓸 때 뭐가 중요하냐면 표본 기록에 비해서 이제 기록 문제인데요. 바로 이제 보시면 일화 기록이 나와 있죠. 유특은 또 정말 일화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일화 기록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두 가지 쓰라고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쓰라고 했냐면 실시의 무엇? 방법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나 실시 방법 측면에서의 장점을 두 가지 쓰라는 것입니다. 바로 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앞부분은 지금 이제 뒷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야 되는 내용이 여기 있기도 한데 일단 그냥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은요. 관찰하려고 표본 기록이 아니라 일화 기록을 해보았다. 일화 기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서술식으로 이제 기록을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화 기록을 한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이 나와 있어서 이건 그냥 바로 실시 방법 측면에서 표본에 비해서 뭐가 장점이 있느냐. 이 일화 기록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행동수정 책에서도 보지만 유특은 이런 관찰 기록이 특히나 또 중요하고 일화 기록이 또 체계적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특 문제는 이제 일부 문제들은 개념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는 것이어도 유특 기출의 출처가 유아특수교육 이론 책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일화 기록도 이제 유특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기반으로 해서 출처를 찾아보니까 이제 방법 측면에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 방법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표본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표본 그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화 기록은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관찰을 해서 비공식적으로 비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실시 방법 측면에서 간단하다. 이게 장점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손쉽게 그냥 우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양식이나 이런 게 자유롭다 이런 게 다 포함될 수 있고요. 손쉽게 학생에 대한 정보를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실시하는 게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 그거도 제가 그래서 이건 답안을 좀 참고하셔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해설에 보시면은 일화 기록에 대한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답안 팁에도 적어놨지만 방법 측면의 장점에 해당하는 강론서의 내용을 그대로 실어놓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맥락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네,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대화에서 니은의 이유를 두 가지 찾아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은을 보시면 지금 쭉 이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니은을 바로 보시면 가영이를 모델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영이를 모델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시면 지금 또래를 모델로 사용을 한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가영이를 모델로 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 또 뭐라고 있죠? 찾아 써라.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기억해서 인출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내용 안에서 왜 가영이가 모델이어야 하느냐라는 걸 그대로 찾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면 이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죠? 민수가 뭐 하는? 좋아하는 가영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델을 학생이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보고 따라 하겠죠. 그래서 가영이를 민수가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하나의 이유고 그대로 찾아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민수가 이제 뭘 잘하냐? 그리고 모델이 되려면 우리가 목표한 행동이랑 관련해서 어떤 행동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난타를 잘하는 가영이 옆에서 따라한다. 요 부분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영이를 모델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의 이유는 그대로 찾아 쓰시는 거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A에 해당하는 개념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요. 민수는 통합학급에서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도구로 재미있게 난타놀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민수는 어디에서 하게 됐느냐? 통합학급에서 난타 아시죠? 난타는 그냥 북에다가 막 여러 가지 도구로 치는 것 자체가 이제 난타잖아요. 통합학급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집이나 놀이터에서도 친구들과 동네 친구들과 난타놀이를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됐다는 거죠?
일반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일반화라고만 쓰시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명백하게 무슨 일반화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극 일반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이제 중요한 일반화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제는 이제 1번 소문항 서술하신 거 조금 신경 쓰시면 되고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또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 다음 문제는 행동 지원이랑 관련된 것인데 또 보세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A에 근거하여 기억에 해당하는 관찰 기록 방법이 측정하고자 하는 무엇을 쓰느냐, 그러니까 뭘 쓰라고 하는지를 실수 없이 잘 보셔야 돼요. 관찰 기록 방법을 써라 이런 게 아니죠. 관찰 기록 방법이 측정하고자 하는 행동의 측면을 써라. 그 행동의 특성을 하나 또 찾아 써라. 유특은 정말 찾아 쓰라는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자, A를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요. 준우가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너무 자주 아하고 소리를 지른다. 그래서 제가 준우에게 쉿이라고 할 때만 멈추고 다른 영역으로 가면 또 지른다. 소리를 길게 지르진 않지만 오늘도 몇 번? 20번은 지른 것 같다. 소리를 지르는 무엇이 횟수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 A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요. 지금 준우가 소리를 지르죠. 근데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그냥 이유 없이 지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보면 준우가 소리를 지르는 이유, 행동의 기능이 있죠? 교사의 관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소리를 지른다는 걸 알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이 문제에서 묻는 것은 무엇이냐? 관찰 기록 방법이 측정하고자 하는 행동의 측면. 여기서 말하는 행동의 측면은 행동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차원, 그러니까 빈도, 지속시간, 지연시간, 강도, 형태, 위치 이런 것들 있죠. 그 중에서 지금 뭔가요? 횟수니까 행동의 무엇? 빈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행동의 특성을 찾아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빈도 측면에서 소리를 20번을 질렀다. 요것이 이제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이제 찾아 쓰는 거니까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이제 니은에 해당하는 차별 강화 전략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조금 문의를 많이 하셨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소리를 지르지 않고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노래를 부르면 제가 관심을 보이며 칭찬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우가 원래 하는 문제 행동은 뭐였냐면 소리를 지르는 거였죠. 그런데 소리를 지르지 않고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노래를 부르면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 소리를 지르지 않고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노래를 부르면 그래서 여기만 딱 보면 상반행동 같기도 해요. 그리고 맞아요. 맞지만 상반행동과 대체행동은 겹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상반행동과 대체행동은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상반행동은 우리가 어떤 차별 강화를 하려고 할 때 그 학생이 하는 행동과 양립할 수 없기만 하지 기능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이미 이 A에서 얘가 왜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소리 지르기를 왜 하는지에 대한 기능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라는 게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지 않고 이 행동을 하면 관심을 보여주는 거니까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능이면서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 강화 전략은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DRA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정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DRA라고 쓰시는 것보다 한글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행동 차별 강화라고 쓰시고 괄호에서 DRA 뭐 이렇게 쓰시는 건 무방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글로 다 쓰는 게 적절하다. 그리고 물론 만약 그 대체행동 차별 강화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만약에 실전에서 정말 아는데 대체행동 차별 강화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럼 그냥 DRA라고 쓰셔야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맞다고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한글로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2번 문제 보셨고요. 3번은 유치원 교육과정이라 생략하시면 되고 리을에 해당하는 교수 방법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을.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간식 시간, 자유선택 시간, 미술활동 시간에 사물을 3개 한 후 이제 모두 몇 개인지 묻고 답하게 하여서 개별화 교육계획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보자. 이것도 정말 거의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유특에서 정말 잘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이 개념은 이제 유특뿐만 아니라 초특, 중특 또 중도장애랑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여기만 봐도 알 수 있긴 한데요. 이 문제도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또 이제 뭔가 맥락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엇이냐면 지금 김 교사가 여기에서 준우는 이런 수세기를 하고 동일한 뭐 안정적으로 수를 셀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준우의 개별화 교육 계획 목표가 5개의 사물을 보고 5가지 수를 정확하게 센다인데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준우의 무엇을 개별화 교육 계획 목표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하고
수세기가 목표잖아요. 그죠? 수세기를 다양한 활동에서도 가르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게 바로 뭘까요? 삽입교수. 삽입교수의 핵심이 무엇이냐? 삽입교수라는 것의 핵심은 개별 학생의 무슨 목표를, 개별화 교육 목표를 어디에 특정 시간에만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식 시간, 자유선택 활동 시간, 미술 시간 이렇게 수세기를 다양한 시간에 하는 거예요. 다양한 활동 시간에. 그래서 이거는 삽입교수 또는 활동 중심의 삽입교수 이렇게 쓰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개념은 말씀드렸지만 유특에서는 그냥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초특, 중특도 최근에 이제 중도장애, 중도중복장애에서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인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이제 또 보시면은요, 요거도 이제 문제 상황 이제 바로 보시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시면 민지, 경민, 정우 이렇게 세 학생이 나와 있고요. 이제 학생별로 특징들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신감 부족하고 행동 모방하고 또 워커를 사용한다.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될 거고요. 경민이는 선천성 백내장 수술을 해서 인공수정체를 삽입을 했다. 자, 가까운 사물은 잘 보지만 5m 이상 멀어진 5m. 여기서 5m라는 걸 왜 줬을까요? 5m가 의미하는 바는 원거리. 원거리에 있는 사물은 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민이는 뭐죠? 근시인가요? 원시인가요? 가까이 있는 걸 보니까 근시. 그죠? 자, 그 다음에 눈이 쉽게 피로하다. 안구건조증이 있다. 이런 게 핵심 특성이 되겠죠? 정우는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고 눈 맞춤은 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수용 언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불편한 점이 있을 때 아 소리만 내고 말을 못한다. 이것도 핵심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가 쭉 나와 있고요. 대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내용을 또 보시면은요. 자,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가의 근거에서 또 나와 있죠? 가의 근거에서 A에서 F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두 가지를 찾아서 기호를 쓰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 쓰는 게 아니라 고쳐 쓰는 거니까 간단하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A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그래서 동물들의 움직임을 지금 이건 동물들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그런 주제로 이제 나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음원을 사용해서 지금 유치원 교육과정에 있는 그런 활동이랑 좀 합쳐져서 문제 상황이 제시가 된 겁니다. 동물들의 움직임을 표현할 활동 시 민지를 지혜와 짝지어준다. 민지를 지혜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지혜지? 그러면 이런 걸 찾을 때 단서, 근거가 다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지를 보세요. 민지를 봤더니 누구를 좋아하나요? 지혜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케이, 괜찮은 거예요. 민지에게 수시로 잘할 수 있다는 격려와 응원을 해준다. 민지를 또 볼까요? 격려와 응원이 필요할까요? 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나중에 보실 때는요. 틀린 것도 찾지만 맞는 것도 찾아서 왜 맞는지도 한번 문장으로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근거와 단서가 문제 안에 있습니다. 또는 이론적인 개념에 다 있어요. 그래서 민지에게 수시로 잘할 수 있다는 격려와 응원을 준다는 건 왜? 학생이 자신감이 부족하니까. 근거가 다 있죠? 칠판에 사진 자료를 제시할 때 경민이에게 확대경을 줘서 볼 수 있게 한다. 경민이를 볼까요? 경민이가 아까 뭐였나요? 아까 근시. 근시여서 뭔가 잘 안 보인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어디를 잘 보셔야 되냐면 경민은 지금 5m 이상 떨어진 것은 잘 보지 못해요. 멀리 있는 건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칠판에 있는 사진 자료를 제시한다는 건 이건 근거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근거리는 뭐냐면 그냥 책상에 책 놓고 볼 때 3, 40cm 정도 떨어진 거리가 근거리고요. 그 이상 1m 이상은 다 원거리거든요. 그래서 칠판에 사진 자료를 주는 건 전부 다 뭐냐면은 원거리에 대한 것이에요. 원거리에 대한 건데 확대경을 준다? 그러니까 여기가 틀린 거죠. 원거리, 확대경은 근거리에서 이제 확대하는 보조공학 기기잖아요. 그러니까 경민이에게는 이제 아까 고쳐쓰라고 했죠. 확대경이 아니라 망원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경민이가 눈을 깜빡이거나 비비는 힘든 모습을 보이면 인공 눈물을 넣어주고 잠시 쉬게 한 후에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 이것도 뭐 다 좋은 말이죠. 근데 근거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로하죠? 안구 건조증 있죠? 그러니까 눈물 넣고 쉬고. 그리고 시각장애 학생들은 여러 가지 안질환 때문에 눈에 피로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충분히 쉬게 해주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맞고. 동물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 촉진을 준 후 정우가 반응하기까지의 시간을 점차 늘린다. 이건 문장을 잘 보셔야 되고 촉진에 대한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촉진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여러분. 그런데 촉진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촉진 등을 포함한 모든 행동 수정의 어떤 전략이나 원리를 이해할 때는 행동 수정은 전부 다 선행 자극을 제시하고 학생의 행동을 요구하고 그다음 후속 결과를 주는 이 ABC 원리 안에서 거의 다 설명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촉진은 여러분들 기본 개념을 생각을 해보세요. 촉진의 기본 정의가 무엇인가요? 학생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학생의 반응, 정우의 반응이 여기죠. 그러니까 정우의 반응은 여기 있는 거예요. 정우의 반응은 여기 있고 이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촉진을 제공을 하는 거,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럼 촉진을 준 후에 정우가 반응하기까지의 시간을 점차 늘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촉진을 준다는 거는 어쨌든 정우에게 보조적인 단서라던가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목표는 뭘까요? 모든 촉진은 무엇되어야 하죠? 용암되고 소거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촉진을 준 후에 정우가 하는 데까지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극이 제시되고 촉진 요 사이에 어딘가에서 이제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자극이 주어지고 촉진이 제공되기까지의 시간을 점차 늘려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 지연을 점점 늘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고치실 때 촉진을 준 후가 아니라 촉진을 제공하기까지의 정우가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의 길이를 점차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2가 틀렸어요. 정우가 활동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그림카드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왜 맞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우 아까 보세요. 특징 중에 뭘 못했죠? 말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ASC 같은 걸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림카드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왜? 말을 못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도 맞는 거 근거 다 찾아보시고 틀린 거도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 고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문제 보셨고요. 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가의 근거에서 다에서 기억의 이유를 쓰고 기억에 해당하는 교수적 수정의 유형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의 근거해서 보시면 학생 특성에 근거해서 기억 보세요. 민지를 고려해서 미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려고 교실 교구장 배치를 좀 바꿨다. 가의 근거해서 근데 민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기억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어렵지 않으시죠. 민지가 뭘 활용하죠? 워커를 이용하기 때문에 워커를 이용해서 이제 보행을 하고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냥 독립적으로 그냥 아무 도구 없이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충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유를 그냥 민지는 워커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공간을 확보한다, 교구장의 배치를 바꾼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기억에 해당하는 교수적 수정의 유형, 교수적 수정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나요? 5가지가 있죠. 교수 환경의 수정, 집단화, 내용 방법, 평가 방법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뭔가요? 공간 확보하는 거, 배치하는 거 이런 거니까 교수 환경의 수정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의 니은에 해당하는 심리 상태. 이거도 확인하시면 어렵지 않게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패 경험이 누적되었다. 실패가 누적되어서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노력하거나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난 할 수 없을 거야. 난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뭐죠? 학습된 무력감. 이것도 자주 나오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 3번 보셨고요. 또 넘어가서 B의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특히나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 1번 문제의 출처가 명백하게 유아특수교육 개론 책에 아예 표로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또래주도 전략, 또래 전략이랑 관련해서 우리가 뭐 초등이나 중특도 알고는 계셔야 될 수 있지만, 이건 그냥 유특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특이나 중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또래 교수 이런 거 이제 중심으로 아시면 되고, 이건 유특 이론이라는 거 참고하셔서 아시고, 이제 유특이신 분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특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특 교육 개론 책에 보면은 또래 주도 전략 유형이 이제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중에 2가지가 이 예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거의 그대로. 그래서 지금 수희와 시우가 참여해서 경단을 완성했을 때 수희와 시우가 참여했는데 그래서 완성했는데 모든 전체를 강화한다. 이건 다 아는 거죠. 집단 강화를 그대로 이제 설명한 거고요. 훈련받은 수희가 훈련을 받은 민수가 수희에게 블록놀이 쌓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먼저 한 개 놓으면 수희가 그 위에 쌓고 이런 식으로 놀이를 한다. 이것도 그대로 그냥 나와 있는 형태 그대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래 이제 시작 행동이라고 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특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고 3번은 유치원 교육 과정이라 이제 유특이신 분들만 보시면 되니까 생략하고요. 이제 2번 보시면 디귿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 2가지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귿 대체 행동.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시우는 자기도 참여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소리를 지른다. 시우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시우에게 대체행동 교수를 실시하면 어떨까라고 했습니다. 어떨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체행동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을 2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많은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온 주제이긴 한데요.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대체 행동의 효율성 측면에서 뭐를 하나 써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화된 요구를 주는데 이건 좀
포괄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대체 행동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상황에서 어떤 특정 내용만 연관되게끔 한 단서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대체 행동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해설에 제가 실어드린 거 있죠? 이제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발달 수준에 맞아야 되고 이런 것들 자연적 강화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중에서 특히 대체 행동 자체에 대한 설명이니까 노력에 대한 거, 시간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발달 수준에 맞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유특의 어떤 맥락에 더 적절할 수가 있어요. 요 중에서 두 가지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도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거도 여러분들 정말 이 문제의 주제는 프리맥의 원리. 이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시고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참여의 원리. 요게 이제 적용된 문제고요. 지금 1번 소문항은 또 생략을 했어요. 유치원 교육과정 문제라서 바로 보겠습니다. 프리맥의 원리를 적용한 다의 기억에서 고빈도 행동을 찾아라. 이 문제는 그래서 결국은 뭘 물어보는 것이냐. 프리맥의 원리가 뭔지를 아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프리맥의 원리가 뭘까요, 여러분? 프리맥의 원리는 이거는 뭐 어떤 행동을 중재하는 뭐 전략이기도 한데요. 프리맥의 원리는 결국 무엇의 원리인가요? 강화의 원리입니다. 강화.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강화의 원리 중에 하나라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프리맥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학생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목표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그걸 별로 안 좋아하거나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프리맥의 원리는 무엇이냐? 얘가 잘 하지 않는, 그러니까 목표가 되는 비선호 활동,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표인 거예요. 얘가 하기 싫어하는 거. 이걸 하면 ABC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건 B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 후속 결과로 뭘 제공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 좋아하니까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걸 고빈도라고 여기서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프리맥의 원리는 좋아하지 않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선물처럼 좋아하는 걸 하도록 해주는 게 프리맥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한 다의 기억에서 지금 보시면 다의 기억에서 민정수와 소미가 일정 시간 동안 활동에 참여하면, 그러니까 일정 활동에 참여한다라는 게 이 부분에 하면, 이 부분에서 참여를 하면 각자 원하는 놀이를 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고빈도 행동을 찾아 쓰라고 했죠. 또 그러니까 뭘까요? 각자 원하는 놀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걸 그대로 찾아서 쓰시는 거고요. 또 물리적 특성에 근거하여 기억에 제시된 여기에 지정 강화제 유형을 써라.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각자 지금 여기에서 참여하면이라는 게 B잖아요. 그죠? B. 그래서 후속 결과로 강화제를 준 것이죠. 이게 강화제가 되는 거예요. 놀이가. 그러니까 강화제 유형은 무엇인가요? 활동 강화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론인 게 프리맥의 원리가 원래 강화제를 활동 강화제로 쓰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다 적용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의 활동 2와 활동 3의 자료 및 유의점 중에서 보시면 다의 활동 2와 활동 3의 자료 및 유의점 여기 있죠? 요 두 부분에서 부분 참여의 원리를 적용한 내용을 써라. 여기서도 이제 하나만 꼭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부분 참여의 원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분 참여의 원리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부분 참여의 원리는 정의도,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부분 참여의 원리가 잘못 적용된 네 가지 유형이 있죠. 그것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쨌든 부분 참여가 잘 적용되었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때는 원래 무슨 행동, 무슨 활동을 하는 게 목표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냥 이제 적용한 것만 보시면 판단이 안 되고요. 원래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도록 했느냐 이걸 같이 봐야지 부분 참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활동 2는 다양한 방법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제 원래 해야 되는 활동인데 민정이는 좋아하는 또래들과 어깨동무하고 노래를 부르게 한다. 이건 그냥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하는 땡땡땡에만 친구 이름을 넣어 부르게 한다. 여기 보시면은 친구 이름을 넣어서 노래 해보기를 한다고 했는데 주하는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애만 친구 이름을 부르게 한다. 이런 게 부분 참여 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원형 스티커를 붙여놓고 자리 이동을 한다? 이건 그냥 부분 참여 원리가 아니라 노래 부르기를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부분 참여 원리는 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찾아 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 보셔야죠. 자, 리듬 악기를 연주한다. 리듬 패턴은 그림 악보로 제공한다. 이것도 부분 참여가 아니라 방법에 대한 설명이죠. 유아가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리듬 악기를 제공한다. 이것도 각각 유아에게 익숙한 걸 제공한다. 소미가 다른 친구들에게 리듬 악기를 나누어 주도록 한다. 이게 바로 얼핏 보면 부분 참여 같지만 잘못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왜냐하면은 리듬 악기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긴 했지만 이 활동 3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학생이 직접 리듬 악기를 뭐 해야 되나요?
연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미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연주하지 않고 나누어 주도록 한다? 연주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부분 참여랑 상관이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약간 이제 실수하실 수도 있는 어떤 보기로 만들어 준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셨고요. 이제 유특 문제가 나머지 문제 5번까지 보셨고, 6, 7, 8은 또 전부 다 유치원교육과정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보지 않을 거고요. 유치원교육과정에 대한 2020년도 이제 문제를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보다 보니까 길어지기도 했는데 아무튼 유특은 기본 개념이나 기본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나오는 그런 전공이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셔서 공부하시고 다른 전공이신 분들도 유특 개론이나 유치원 교육 과정은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전부 다 중요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다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